젊은 요망한 첩에게 홀려 평생 집안을 일으킨 조강지처를 맨몸으로 내쫓은 최대감. 하지만 첩이 전 재산을 들고 야반도주하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마는데요. 길거리에서 동냥질을 하던 그가 넙죽 엎드려 살려달라며 빌게 된 고을 최고의 거상. 그런데 고개를 들어 거상의 얼굴을 확인한 최대감은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남편의 기막힌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짓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달무리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도성 남촌 기와지붕이 파도처럼 굽이치는 최대감의 저택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거대한 부귀 영화를 일군 진짜 주역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대감의 조강지처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무섭게 일어난 윤씨 부인은 오늘도 소박한 무명 치마를 동여매고 장독대를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는 그간의 고단한 세월을 고스란히 증명해 주고 있었지요. 20살 고운 나이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최대감의 집안은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옅은 호롱불 아래서 배를 짰고 낮에는 억척스럽게 삭바느질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맨손으로 가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땀방울이 모여 마침내 만석군의 거대한 곳간을 채웠을 때 고을 사람들은 모두 윤씨 부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최대감 역시 한때는 아내의 눈물겨운 헌신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었습니다. 3년 전 별당의 젊고 아름다운 기생 월향을 첩으로 들이면서 최대감의 두 눈은 완전히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월향은 화려하고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독초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사뿐사뿐 걷는 자태와 옥구슬이 굴러가듯 낭창한 목소리는 최대감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지요. 윤씨 부인이 찬물에 언 손을 담그며 집안 안팎의 굳은 일을 건사할 때 월향은 별당에 편히 앉아 가야금을 타며 최대감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감마님 형님께서는 어찌 저리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만 하실까요? 아래 것들이 형님을 안주인이 아니라 일꾼으로 여길까 참으로 염려되옵니다. 월향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교묘하게 윤씨 부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최대감의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최대감은 월향의 하얀 볼을 꼬집으며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쯔쯔, 다 그 사람의 성정이 촌스럽고 투박하여 그런 것을 어찌하겠느냐. 내 눈에는 일이 향기롭고 어여쁜 내가 최고지. 아무 걱정 말거라.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는 별당의 담장을 넘어 윤씨 부인의 귓가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빨래를 치대던 윤씨 부인의 손이 잠시 허공에 멈췄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낸 이 가정을 헛된 감정으로 흔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툇마루에 앉아 해진 남편의 버선을 깁던 윤씨 부인의 입에서 깊고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별당의 어두운 창호지 너머로
월향의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이 안방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 씨 부인의 허리춤에 굳건히 매달린 큼직한 곳간 열쇠를 통째로 빼앗기 위해 월향의 끔찍하고도 치밀한 음모가 서서히 도끼끼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평온했던 기와집 위로 모든 것을 앗아갈 거대한 피바람이 조용히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최대감 댁의 벼락 같은 소란이인 것은 달 없는 금은밤의 일이었습니다. 별땅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비명이 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깜짝 놀란 최대감이 허겁지겁 안방에서 맨발로 뛰쳐나갔고 뒤뜰에서 장을 담그던 윤 씨 부인도 급히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별당 문을 열자 월향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찻잔과 함께 붉은 피를 토한 죽은 쥐 한 마리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월향아, 대체 무슨 일이냐? 최 대감이 사색이 되어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월향은 최 대감의 품에 파고들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감마님, 흑흑.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께서 주신 탕약을 마시려다 실수로 흘렸는데 지나가던 쥐가 그걸 핥고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버렸사옵니다. 형님께서 어찌 제게 이리 독한 약을. 월향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문가에 굳어있는 윤 씨 부인을 향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끓여보낸 것은 그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평범한 당귀차였습니다. 월향이 미리 독을 타놓고 끔찍한 자작극을 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감, 저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결단코 탕약에 삿된 것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윤 씨 부인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의 두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떠는 월향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평생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향해 매서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내 인연, 내 성정이 투박한 줄은 알았으나 이리도 뱀처럼 독한 년인 줄은 미처 몰랐다.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해치려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제 평생 대감과 이 집안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한 것밖에 없거늘 어찌 저 요망한 첩의 거짓말만 믿으십니까?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억울함에 짧게 떨렸지만 그녀의 두 눈만큼은 흔들림 없이 최 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감은 아내의 진실한 눈빛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곁에 있던 호리병을 들어 윤 씨 부인의 발밑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파편이 튀어 올랐습니다. 월향은 최 대감의 어깨 너머로 윤 씨 부인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슬쩍 올려 비릿하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독사의 미소였습니다. 그 끔찍한 입 다물라. 당장 저 독한 년의 허리춤에서 곧간 열쇠를 빼앗아라. 그리고 겉옷을 벗겨 맨몸으로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라. 최 대감의 잔인한 호통이 별당을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오자 윤 씨 부인은 매섭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내 손으로 풀 것이다. 몸에 손대지 마라. 그녀는 스스로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묵직한 곳간 열쇠 뭉치를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일군 재산과 안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변명도
눈물 섞인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음의 눈이 먼 사내에게는 어떤 진실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 씨 부인은 입고 있던 겉옷을 차분히 벗어 내려놓고 얇은 무명 적삼 차림으로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쫓겨나는 죄인의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고든 여장부의 것이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윤 씨 부인은 굳게 닫힌 대문을 한참 동안 말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첩의 교활함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치마폭을 움켜쥔 그녀의 두 손에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내 피땀으로 세운 기둥이다. 내 결코 이대로 쓰러져 모진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거리. 맨몸으로 쫓겨난 조강지처의 눈동자에 뜨거운 불씨 하나가 매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지독하고도 시원한 반격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쫓겨난 윤 씨 부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도성 밖 마포나루였습니다. 거친 강바람이 몰아치고 전국 팔도의 짐꾼들과 상인들이 뒤엉켜 밤낮 없이 북적이는 곳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나루터 구석의 허름한 국밥집을 찾아가 무작정 부뚜막 앞에 엎드렸습니다. 밥만 먹여주신다면 뼈골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노라 간청했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 부인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다듬고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국밥집 뒷방에 웅크려 앉아 상인들의 해진 옷과 전대를 꿰매는 삭바느질로 푼돈을 모았습니다. 언 손이 부르트고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댁의 안주인 자리는 잃었지만 맨손으로 가세를 일으켰던 그녀의 단단한 근성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 부인의 솜씨는 마포나루에서도 금세 빛을 발했습니다. 아주머니 솜씨가 참으로 귀신 같소. 이 두꺼운 가죽 전대를 어찌 이리 매끄럽고 튼튼하게 꿰매었소. 물건을 떼러 온 개성상인이 윤 씨 부인이 수선한 돈주머니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삭스로 받은 엽전 몇 잎을 조심스럽게 챙기며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백길의 돈이 젖지 않도록 이음새에 밀랍을 조금 먹여 두었을 뿐입니다. 험한 길에 요긴하게 쓰시지요. 밀랍을 먹였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눈썰미요. 내 다음 달에도 옷까지 수선을 몽땅 맡길 테니 그리 아시오. 윤 씨 부인은 그저 바느질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루터 상인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짐과 돈주머니가 물에 젖어 상하는 것을 늘 골칫거리로 여긴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질긴 무명천에 오칠과 밀랍을 덧발라 방수가 되는 튼튼한 보따리와 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물건은 입소문을 타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푼돈은 곧 은전이 되었고 은전은 다시금 거대한 상단과 거래할 수 있는 미천이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속이지 않았고 유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기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으며 흠집이 난 물건은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낡은 국밥집 뒷방에서 밤을 새우던 여인은 어느새 마포나루에서 가장 큰 비단과 포목을 취급하는 대객주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쫓겨난 과부가 아니라
마포 윤행수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여전히 깔끔하고 소박한 무명.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자태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단단한 위엄이 흘러넘쳤습니다. 어느 날 포목점에 귀한 비단을 대는 박객주가 차를 마시며 넌지시 소문 하나를 전했습니다. 윤행수, 혹시 한양 남촌의 최대감댁 소문을 들으셨소? 그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랍니다. 최대감댁이라 하셨습니까? 비단결을 확인하던 윤씨 부인의 손길이 아주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객주가 혀를 끌끌 차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요망한 첩실이 곧간 열쇠를 쥐더니 매일같이 광대를 부르고 비단옷을 사들이느라 가산이 거덜나고 있다지 뭡니까? 최대감은 첩이 주는 술에 절어 눈과 귀가 다 멀어버렸고요. 머지않아 그 큰 기와집이 통째로 넘어갈 판이라 떠들썩합니다. 윤씨 부인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향을 음미할 뿐 표정에는 작은 동요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남의 집 흉흉한 소문은 이쯤 해두고 명일 들어올 청나라 비단 수량이나 다시 맞춰봅시다. 아이고, 예. 윤행수 앞에서는 섣부른 입을 놀릴 수가 없군요. 윤씨 부인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열린 창밖에 푸른 하늘을 향했습니다. 억울하게 맨몸으로 내쫓기던 그 참담했던 금은 밤.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던 복수는 칼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란듯이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탐욕에 눈먼 자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꼴을 고요히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 윤씨 부인이 선택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서늘한 인과응보의 시간이 마침내 최대감댁의 문턱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남촌에서 제일 가던 최대감댁 기와집.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넓은 마당에는 불길한 잡초만이 허리춤까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칠 하이는커녕 마당을 쓰는 계집종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최대감은 며칠째 지독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일 밤 별당에서 벌어지던 질펀한 연회와 독한 술이 그의 몸을 철저히 망가뜨린 탓이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고 알아누운 사이 윤씨 부인이 평생을 바쳐 채워두었던 곳간의 곡식과 은자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기침을 하며 간신히 눈을 뜬 최대감은 밖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침소 밖 툇마루에서 누군가 바삐 짐을 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대감이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화려한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은 월향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왈패 하나가 큼직한 보찜을 2개나 메고 서 있었지요. 보찜에 벌어진 틈 사이로 최대감댁 대대로 내려오던 금괴와 옥비녀들이 서늘하게 번쩍였습니다. 월향아, 내가 지금 야밤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사내는 또 누구고? 최대감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2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얼굴에는 늘 짓던 애교 섞인 미소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비릿한 조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제야 깨어나셨소. 다 늙어 죽어가는 송장 곁에서 내 고운 청춘을 더는 썩힐 순 없지 않소. 남은 재물은 그동안 내가 억지로 영감 비위 맞춰준 값으로 요긴하게 쓰겠소. 무엇이라. 이 간악한 년,
내가 너를 어찌 아꼈거늘 내년이 내 등에 칼을 꽂아. 최 대감이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왈패가 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힘없이 마루 밑으로 굴러떨어진 최 대감은 흙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월향은 쓰러진 최 대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영감을 아낀 것이 아니라 영감에 꽉 찬 곳간을 아꼈던 것이지. 조강지처까지 맨몸으로 쫓아낸 어리석은 사내를 그 누가 진심으로 품겠소. 이제 이 집에 남은 것은 빚쟁이들 뿐일 테니 알아서 몇 자리나 잘 알아보시구려. 월향은 가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왈패와 함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흩어졌습니다. 최 대감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밤바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을 듣고 몰려온 장터의 빚쟁이들이 대문을 거칠게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최 대감의 손에 쥐어진 집문서를 강제로 빼앗고 병풍과 가구 등 남은 세간살이마저 모조리 쓸어갔습니다. 기와집에서 쫓겨난 최 대감의 몸에는 얇고 해진 비단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거리로 나앉은 최 대감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주막 앞을 서성거리면 시동들이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습니다. 과거 그에게 굽실거리며 머리를 조아리던 양반들도 그를 보면 전염병 환자라도 피하듯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남촌 제일의 호령을 치던 만석군 대감은 불과 며칠 만에 개천가에서 볏짚을 주워 덮고 자는 처참한 거렁뱅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뺨을 때리던 어느 늦은 오후, 남의 집 처마 밑에 웅크려 덜덜 떨던 최 대감의 눈앞에 누군가 버리고 간 낡고 해진 무명버선 한 짝이 보였습니다. 순간 벼락을 맞은 듯 최 대감의 탁한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과거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해진 버선을 정성껏 깁고 있던 윤씨 부인의 구분 등 밤낮 없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던 그 거칠고 시린 손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요망한 첩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를 맨몸으로 내쫓았던 자신의 끔찍한 악행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두 눈을 찔렀구나. 참으로 천벌을 받았어. 내가 그 귀한 사람을 쫓아냈어. 최 대감은 흙 묻은 무명 버선을 가슴에 깊이 품고 땅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뼈를 깎는 통곡이 차가운 골목을 맴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시야 너머로 혹독한 한양의 겨울이 다시금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독하고 잔인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마포나루에도 어김없이 따사로운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행수가 이끄는 포목 대객주는 전국 8도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진귀한 물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마당에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일꾼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단정하고 빳빳한 무명 저고리를 입은 윤씨 부인이 태산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상인들이 거래를 마치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객주의 소슬대문 앞에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거렁뱅이 노인 하나가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머리칼은 새집처럼 엉켜 있었고 맨발은
온통 진물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배를 움켜쥔 채 짐승 같은 신음만 흘리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여긴 윤행수 어른의 대객주요. 어디서 재수 없게 문 앞을 막고 행패란 말이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젊은 일꾼들이 몽둥이를 들고 거렁뱅이를 매몰차게 내쫓으려 했습니다. 마침 장부를 살피고 나오던 윤씨 부인이 그 소란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노인의 굽은 등을 본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옅은 연민이 스쳤습니다. 그만두어라. 짐승도 배가 고프면 처마 밑을 찾아드는 법이다. 어찌 사람을 매로 다스리려 하느냐. 부엌에 일러 따뜻한 국밥과 찬을 내어 오너라. 윤씨 부인의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호령에 일꾼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국밥 한 그릇이 노인의 앞에 놓였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국물에 댈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으로 뚝배기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밥을 허겁지겁 삼켰습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노인이 그제야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려 굽은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의 치맛자락에서부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노인의 탁한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빈 뚝배기가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거렁뱅이는 바로 젊은 첩에게 홀려 조강지처를 맨몸으로 내쫓았던 최 대감이었습니다. 부인. 윤씨 부인, 정녕 당신이요? 최 대감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기품 있고 단단한 마포나루의 거상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쫓아냈던 조강지처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흔들림 없는 고요한 눈빛으로 발밑에 엎드린 최 대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라움도 분노도 없는 아주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두 눈이 멀어 천벌을 받았소. 그 요망한 첩년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을 쳤소이다. 당신이 피땀으로 세운 그 큰 집도 남의 손에 다 넘어가고 내가 사람이 아니었소.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흑흑, 내가 죽일 놈이오. 최 대감은 윤씨 부인의 버선 코에 얼굴을 비비며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피눈물이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윤씨 부인은 조용히 치맛자락을 거두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겨울서리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대감댁 안주인이었던 윤씨는 그 춥고 매서웠던 금은밤 대문 밖에서 이미 얼어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마포나루에서 포목을 파는 윤행수일 뿐입니다. 부인, 제발 한 번만 거두어 주시오. 머슴 노릇이라도 좋소. 윤씨 부인은 품에서 작은 은화 주머니를 꺼내어 최 대감의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향한 정이 아니라 지나가는 가여운 거렁뱅이에게 베푸는 적선입니다. 이 돈으로 몇 자리라도 하나 보아 두시지요. 내 객주 문 앞에서 얼어 죽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십시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를 모시러 온 화려하고 웅장한 가마가 객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씨 부인이 가마에 오르고 꾼들이 힘찬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 최 대감은 바닥에 떨어진 은화 주머니를 움켜쥔 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어리석은 사내의 뼈저린 오열이 나루터의 강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탐욕과 거짓은 결국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지만
진실한 땀방울과 굳센 의지는 그 어떤 벼랑 끝에서도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법입니다.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을 뒤로한 채 마포나루의 강물은 그 어떤 원망도 없이 그저 묵묵하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